헌법과 혁명인데 먼저 헌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기본법과 최고법이다 그랬는데 두 개를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첫째 머릿속에는 헌법은 기본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있어야만 다른 법령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를 하죠.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다. 2층에는 뭐 큰아들, 큰딸을 뭐 방을 줄 것이다. 등등을 이제 계획을 세우듯이 한 나라를 건설할 때, 셋째 줄이죠. 국가를 건설할 때는 첫째를 뭘 생각하냐면 어떤 기초하에 만들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어떤 기초하에 만들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인민민주의 기초를 둘 것이냐. 두 번째로는요, 시장경제의 기초를 둘 것이냐, 아니면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에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럼 전 세계의 질서는요,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공산주의는 인민민주와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를 그들의 주된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질서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헌법은 국내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지만 헌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면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죠. 총선거 했을 때 그때 총선거를 왜 했냐면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총선거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짜리였습니다. 통상은 임기가 4년인데 그때는 임기가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을 보통 뭐라고 불렀느냐, 재헌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헌, 헌법을 만드는 의원이다. 그래서 임기 2년으로 단축시켜놨어요. 왜냐하면 5월 10일 날 만들어진 재헌 의원은 다른 일 하지 말고 헌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일을 하고 그만둘 것이다. 이후에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다시 돌아보면 이 헌법을 만들어야 국가의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독립된 법체계를 만들었다.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만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외국으로부터 우리의 국가를 승인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재헌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재헌절은 국가 공휴일 아닙니까? 현재는 놀지는 않지만 국경일인데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지금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8년도에는요, 헌법을 만들었는데 외국에 공포했거든요. 외국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방인 미국이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헌법을 만든 날은 단순히 국가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국가 체제를 법질서 속에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장 마지막 줄에 법질서의 1층 민법, 형법 2층에 써놨는데 여러분 재밌게 들으세요. 헌법은 하나의 건물의 땅과 같죠? 토대와 같습니다. 그러면 법질서로 놓고 보면요, 1층에는 뭘 주는가면 민법이나 형법이라는 방을 둘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형법은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과 형을 규율하는 법이란 말이죠. 1층에는 헌법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층에는 민법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방은 형법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3층에는 뭐가 있겠느냐? 뭐 기억할 필요 없지만 산법이라든지 또는 국제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나머지 법들이 3층 또는 4층에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층만 다시 얘기해드리면요, 민법과 형법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민법방 옆에는 민사소송법방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형법 옆에는 형사소송법방이 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표현을 규율하는데 구체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좀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기본법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최고법입니다. 최고법. 뭐냐면 우리나라 제일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는 각종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의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법은 어떤 이 운명인가 하면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그 헌법이란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운명을 가진 것이 헌법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최고법이지만 그 최고법을 지켜주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헌법은 뒤집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예를 보면요, 뭐 육군 중령이 또는 대령이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죠. 헌정질서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헌법의 연약한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헌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인데요. 국가가 탄생할 때 헌법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50선거 때 헌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법은 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헌법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4.19 혁명을 경험했고 5.16 혁명을 경험했지만 우리 헌법은 그 당시에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않고 헌법을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한번 제정되면 영원히 개정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제정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있을 때에는 헌법을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한번 만들어진 헌법은 계속 개정되고 보완될 뿐이지 새롭게 헌법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헌법학적으로 딱 두 경우에 헌법을 만드는 경우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 두 번째는 만들어진 이후에 혁명이란 사태가 있을 때 헌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나라가 5월 10일 재헌국회를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죠. 이 전자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은 혁명에 의해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재자나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서 헌법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거나 또는 혁명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데,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누구의 결단으로 헌법이 만들어지느냐? 독재자나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서 헌법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 혁명이 많이 있었지만 이 혁명은 정치학적 측면의 혁명 설명과 저 같은 헌법 교수가 말하는 혁명의 성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언급된 것은 헌법 교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혁명을 크게 두로 나눕니다. 앞에 제목을 보면 협의의 혁명, 좁은 의미의 혁명이 있고 다음에 다룰 것은 넓은 의미의 혁명이 되는 것인데, 좁은 의미의 혁명은 주체가 바뀌는 혁명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협의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본다면 그 세계 3대 혁명이 있는 것인데,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인데, 독립전쟁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인 또는 주체가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혁명은 많지 않습니다. 그 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은요, 기존의 국민에서 인민으로 바뀌는 혁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주체나 주인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도 좁은 의미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좁은 의미의 혁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미국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말은 없어요. 미국 독립을 말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있는데, 학자들은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나 러시아와 같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미국의 독립은 혁명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영국의 왕정을 거절하고 새로운 공화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또 미국은 나라가 크고 일찍이 저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독립혁명으로 학자들은 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혁명이 세 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하고 미국을 보시면 연도가 미국이 더 빠르죠. 1776년이 미국이고 프랑스는 1789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는 어떤 다툼이 있느냐, 프랑스 혁명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보고 거기에 모범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학자가 있고, 반대로 프랑스 학자들은 아니다, 미국 것을 본따서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자체가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순서를 보더라도 프랑스 혁명은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선언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혁명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협의의 혁명은 건정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혁명만을 협의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3대 혁명 말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있어요. 이 바이마르 헌법은 뭔가면, 바이마르는요 독일의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을 따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한 것인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후에 독일의 그 당시에는 왕정이었거든요. 입헌 군주였었는데, 독일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입헌 군주제를 없애버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의 혁명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왜 답이 시원찮죠? 협의의 혁명에 해당하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협의의 혁명이에요. 그러나 3대 혁명에는 못 들어가는 혁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19년은 요거까지 알아주면 참 좋은데, 러시아 혁명이 몇 년이었었죠? 1917년이에요. 러시아와 독일은요 폴란드를 가운데로 끼고 바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폴란드를 건너뛰면 바로 러시아예요. 그러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인데, 감사하게도 러시아 혁명 이후에 헌법을 고치면서, 즉 폴란드를 가운데 끼고 러시아와 가까이 있었지만은 러시아 혁명을 따르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독일은 러시아 혁명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제일 궁금한 것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한국 헌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협의의 혁명일까요, 아닐까요?
뭐 돈 안 되니까 아무렇게 말씀하면 상관없지만 저는 이것을 협의의 혁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 개인의 독자적인 생각일 수가 있겠는데, 왜냐? 그 당시에는요, 이 동북아 전체가 인민을 한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죠? 소련, 몽골, 중국,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전파가 되는 그 시절에, 즉 인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나라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인민 대신에 국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저는 협의의 혁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넓은 의미의 혁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권력자만 교체합니다. 권력자만.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이 광해혁명은 파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주인은 그대로인 것이다. 여러분 4.19 혁명과 5.16 혁명을 보시면 이 나라의 주인은 안 바뀌었죠? 주인인 국민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누구만 바뀌었냐? 권력자만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 4.19 혁명과 5.16 혁명을 보면 4.19 혁명은 10 헌법 절차에 따라서 새로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5.16 혁명이 났을 때는 누가 이 헌법을 만들었느냐? 혁명 주체 세력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거치긴 했지만은 5.16 혁명은 혁명 주체 세력에 의해서 당의 헌법을 만든 것이다. 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광해 혁명하고 쿠데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다음이요. 5.16 혁명은 쿠데타이면서 혁명으로 좀 부른 것입니다. 쿠데타가 뭔가면 힘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는 것, 이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5.16 혁명도 쿠데타 성격을 분명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16 혁명을 단순하게 쿠데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5.16 혁명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졌고 북한 공산화를 막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큰 기틀을 만들어 내신 거기 때문에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5.16은 파괴된 헌정 질서의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것은요, 이건 쿠데타입니다. 군사 쿠데타가 된 것이에요. 정권 힘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한 것이죠. 이 5.16 혁명이건 쿠데타건 간에 실패하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혁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지만 처벌될 이유가 없었지만 이 전두환 대통령은요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나중에 처벌됩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반란죄로 처벌이 된 것이에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전광훈 목사님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군사 쿠데타다 얘기했으면 좀 섭섭할 수가 있는데 명백한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그 시절에 나라가 발전한 것은 많이 있었지만 안정되게 발전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 반란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저는 늘 박 대통령의 5.16은 진정한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것은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다음에 요와 비슷한 게 있는데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있는데 시민 불복종은 뭐냐? 요즘 경미한 시민들의 운동인 것인데 예컨대 TV 수신료 우리가 거부하자 뭐 그런 운동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 혁명이나 쿠데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항권과 헌법과 혁명의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은 저항이 혁명으로 발전합니다. 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혁명은요 저항을 하다가 저항권 행사를 하다가 혁명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5.16 혁명은 계획적으로 일거의 하나의 주체를 바꾼 그런 혁명이지만 통상은 저항을 하다가
혁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저항권은 헌법의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 있어야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없다고 저항권을 행사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즉 저항권은 헌법의 근거 유무를 불문하고 인간이면 어떠한 불법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상대로 해서 불법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권리는 누가 줬느냐? 하늘이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그 광화문이 꿈꾸는 혁명인데,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천만 조직을 해서 꿈꾸는 혁명은 뭐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자. 그렇죠? 두 번째는 파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자. 이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화문이 꿈꾸는 혁명은 형의의 혁명, 주체가 바뀌는 혁명은 물론 아니고, 두 번째, 이 광의 혁명도 우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 혁명은 왜 광의 혁명에 해당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는 국가개혁에 실질적 권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1000만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 다 자르고 장관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임명하고 하자 그래서 이미 홍동명 목사님은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은 그냥 큰 구호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광화문 혁명이 된다 해서 국가 개혁에 실질적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국가 권력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실질적 힘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장관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언론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상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1000만을 꿈을 꾸고 계시고, 1000만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의 1000만이 되면 사실상의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해서도, 법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론, 민노총, 주사파,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도 1000만 조직은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그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고서는, 물론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예외겠지만 5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다 700만에서 1000만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나라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을 하나의 세력화시켜서 조직화시키고 하나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은 300명 의원을 일거에 박탈하고 언론사를 장악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장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실제로 좀 어렵죠. 목사님 안 계셔서 너무 말하기 편한데 그건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실상의 힘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꿈을 꿔봐요. 목사님의 1000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게 표인데, 우리가 2019년 10월 3일 날 모인 게 100만이랍니다. 100만. 그러니까 100만만에도 우리가 목사님이 호루라기 불면 광화문에 100만이 일거에 모일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